자, 6장입니다. 6장도 여전히 생태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4장, 3장, 4장, 5장에서 다루었던 생태계는 주로 이제 자연 생태계였다라고 그러면은 6장은 사람들의 생태계를 다루는 것으로. 사람들의 생태계라는 말을 쓰는 것들이 좀 어색하죠. 그런데 사람들도 분명히 생태계의 한 부분이고요. 비록 생태계적인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생태계의 한 부분인 건 맞아요. 또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요. 사람들만의 독특한 생태계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도시환경이라는 거예요. 도시환경. 그러니까 urbanization, urban area, 도시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태계가 가장 집중적으로 깃들여 살고 있는 도시와 지역, 도시 지역,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개체수가 늘어나고 흥황하고 이제 퍼지고 하는 패턴들, 뭡니까? 사람들의 인구 증가. 그래서 인구 증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도시화와 관련된 부분들 두 부분을 다루도록 하는데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지구 환경에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렇죠? 사람들의 생태계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두 가지 내용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커버 스토리로는 중국의 인구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새 같아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번에 바이러스 부분도 그렇고, 또 그리고 중국이 바이러스가 발발하고 퍼지는 상황, 그런 데 대한 데이터들, 또 그 뒤에 의료적인 치료를 해나가는 그런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서방 세계랑 지금 공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중국말만 믿고 있다가 사실은 갑자기 달려든 강력한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중국이 진출을 했어요. 유럽에서 지금 남쪽에 있는 나라들 있죠. 뭐 그리스에서부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런 데들이 지금 비실비실해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산업들 있잖아요. 자동차라든가 또 명품 수공업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중국이 진출하다 보니까 뭐 중국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중국인들이 많이 진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또 굉장히 유럽에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면서 유럽도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국의 인구 문제, 그것들이 사실은 인류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고 최근에 이제 많이 산업화가 되면서 인구와 관련된 인구 증가 추세들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저게 난징 시루라고 해서요. 난징로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명동 뭐 비교할 것도 아니죠. 뭐 너비로 보나 길이로 보나 명동은 뭐 몇 개를 갖다 붙여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상업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휴일이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날은 실제로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요 얼마나 화끈하게 또 에너지를 쓰고 있냐 하면요. 굉장히 이제 더운 날 한번 가봤어요. 베이징이 아니라 샹하이에요, 샹하이. 굉장히 덥죠, 여름에. 더운데 가보니 이 거리를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그렇게 덥지를 않더란 얘기예요. 뭘까 했더니만 양옆에 여기 보면 이제 호텔들, 백화점들 있죠. 문을 열어놨는데 열어놓은 문에서부터 에어컨 출력이 그냥 길가로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외를 갖다가 냉방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뭐 의도는 아니었는지 몰라도 워낙 그 안에서 냉방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거리까지 찬 기운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그렇게 생각만큼 덥지가 않던. 자,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서구화되고 에너지 소비적인 사회가 됐다. 사실 예전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썼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나라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에너지를 막 쓰는 나라로 변하게 됐을 때, 말하자면 서구화되었을 때, 말하자면 산업화됐을 때, 말하자면 도시화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굉장히 지구로서는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딴 게 아니라 17억의 인구가 움직이니까. 물론 중국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우리도 이제 발전해가지고 좀 이제 먹고 살고 좀 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주냐? 이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주자는 또 어디예요? 또 인도. 자, 중국과 인도가 지금 고스란히 지금 도시화, 산업화의 시기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구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큰 엄청난 부담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게 뭐 정당하고 아닐 걸 떠나서 지구 환경으로서는요, 지금 지구 한 두억에는 더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서술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중국의 인구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중국만 하더라도요. 블랙 베이비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중국의 호적 제도가 뭐 주민등록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워낙 산하 제한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이상 낳는 아기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등록을 안 해준 적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애는 자라고 하는데 국가에 등록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만 하더라도 억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할 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68억에서 많게는 한 70억 사이의 인구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2050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될까? 앞으로 향 한 30년 뒤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예측이 많이 엇갈리는데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결국은 한 80억, 90억은 최소 되지 않느냐. 90억 전후.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100억을 넘어가지 않느냐. 우리가 거기서 많이 억제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엑스포넨셜에서 로지스틱으로 넘어가는데 꺾어지는 단계가 빨리 나왔다고 해도 그게 이제 한 85억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날지, 빨리 꺾어질지, 천천히 뭐 꺾어지는 기분만 보이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인구 증가상의 문제다. 아무도 지금 인구가 얼마만큼 많은 건지에 대해서도 감이 없고 이 인구가 향후에 얼마만큼 더 커질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선진국은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한다기보다는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로 안심할 수가 없더란 얘기야. 왜냐?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여전히 인구 증가가 많고요. 또 하나, 우리가 1장, 2장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죠. 선진국의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1인당 소모하는 여러 가지 자원의 양은 10배, 100배가 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코 지구 환경으로서는 감소의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선진국의 인구 감소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해 얽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봐선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랑도 이제 비슷한데 뭐 부정적인 의견, 긍정적인 의견이 되겠죠. 부정적인 의견은 지난번에 책에서 내용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현재 인구는 너무 많다. 지구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파지티브 뷰는 포인트는 뭐냐? 사람을 갖다가 생태계 자연계의 개체수와 동등하게 놓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예요? 사람들의 개체는 그 자체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해당하게 새롭게 뭡니까? 새롭게 자기들만의 어떤 수용 용량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뭘 갖고 있어요? 그런 문명을 갖고 있다. 과학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태계에 있는 carrying capacity, 수용 용량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수용 용량이 없다고? 그럼 너 당장 가가지고 응? 너네 있는 도시만 보지 말고 너네 있는 나라만 보지 말고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20%의 못 사는 사람들 한번 봐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도 없이 사느냐. 자,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나라가 세계 3분의 1 정도가 돼요. 똥물, 흙탕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도 진흙 쿠키를 먹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서도 파지티브하게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거냐라고 또 이렇게 날카롭게 쏘아붙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제 대립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직 우리가 인구를 안정시키는 데 대해서 아직 어떠한 컨센서스도 당연히 없거니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예측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인구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장 1절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구 환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가 있느냐. 말하자면 지구 하나에 살 수 있는 인구가 대체 얼마나 되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당연히 이제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는 자원을 새롭게 대체하고 개발해 나오기 때문에 자원의 한계로 보지 마. 인류는 무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구 환경이라는 건요. 자, 지구 환경 내에서 에너지나 물질이 새로 만들어진 적 있어요?
우리가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과학 어떤 원리를 생각할 때 모든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와 물질의 양은 항상 총합은 일정해. 말하자면 우주인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외계에 나가서 뭔가를 갖다 수확해서 온 적도 없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있는 지구 환경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나가고 다른 혹성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아무리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과학기술로 수용 용량을 높여간다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영화를 보면 항상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우리가 지구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보면 결국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론가 피신을 해야 되는데 피신을 하는데 과학기술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우리 후손들이 시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별로 가라 이런 식으로 찍어줬다는 좀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결론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주할 별을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인구가 받쳐줄 수 있는 인구의 양은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지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지구 전체 수용 용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졌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지구의 수용 용량을 또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모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것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류의 인구 증가 그래프예요. 자,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했는지 일어섰죠. 그냥 일어섰고 몇천 년 동안은 아예 바닥에 깔려 있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오늘날 살고 있는 인구의 수를 더하면은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형적인 익스포넨셜인데 익스포넨셜 중에서도 뭐예요? 극단적인 익스포넨셜이죠. 뭐 좀 가다 천천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이거야. 이거 꺾어 그냥. 자, 꺾다가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별다른 무리 없이 이렇게 수렴해 가고 안정되길 원하는데 아직은 그럴 징조가 전혀 안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혹시 이런 것들이 파퓰레이션 크래쉬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고 특별히 요새 시기에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는 이러다 갑자기 진짜 인구가 한 3분의 1도 뚝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꼭 이렇게 허망한 망상인 것 같지는 않죠 또. 자, 특별히 어떨 때 인구가 많이 증가했습니까? 보면은 진짜 한번 세게 꺾어진 적이 있죠. 블랙데드, 흑사죠, 흑사. 흑사병이 처음에는 접촉으로, 그 다음에 공기 중으로도 전염이 되면서 유럽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를 했죠. 얘기 들어보니까 흑사병이라는 것들도 원래는 다른 지역에 있었던 병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유럽으로 가면서 거기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유럽 사람들을 마구마구 죽인 거죠. 콜레라 같은 경우도 원래 인도의 풍토병이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으로 서구사회로 가면서 전염병이 돼버렸죠. 자, 이런 식으로 인류가 움직이면서 또는 개발하면서 정복하면서 자연계로 쳐들어가면서 숨어있던 바이러스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게 된 상황이라는 거야. 점점 더 센 놈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요? 가이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아 이론. 물론 이걸 갖다 우리 세계관에 대입해서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가이아라는 건 뭐냐면 지구. 가이아는 이제 대지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대지의 여신. 지구라는 것 전체가 하나의 어떤 유기체적인 생명체와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류는 뭐야? 그 생명체에 붙어 있는 뭐 병균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죠. 하나의 어떤 세포라든가 아니면 뭐 더부살이하는 그런 존재야. 근데 인류가 지구를 막 파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어떻게 보면 지구 입장에선 바이러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이러스. 자, 근데 바이러스가 너무 창궐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그렇지만 열이 나죠, 열. 열 나는 게 뭡니까? 환경을 일부러 악화시켜서 바이러스를 죽이겠다는 표시죠. 서로 내가 주인이 이 몸이 좀 아프고 좀 고통스러운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잡겠다라는 반응이 열이 올라가는 반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이아가 지구 환경을 너무 인류가 지구 환경을 너무 파괴하면 이 지구 환경 가이아가 결국 인류를 죽여버릴 수 있다. 그런 반응이 뭐냐? 그게 바로 재난이고 전염병이고 그렇다. 이런 식의 그런 해석까지도 또 나오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가이아 이론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측의 입장이고요. 어쨌든 인류에게 경고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했죠. 흑사병을 다 우리가 소멸시킨 게 아니에요. 흑사병이 알아서 툭툭 건드리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자, 그럼 우리 물러가니까 조심하고 있어. 조심해. 다음에 또 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전염병이 물러나는 거예요. 전염병을 우리가 퇴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지금 우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이게 또 결국은 뭐 물러날 가능성이 크죠. 인류가 완전히 멸망되지 않는다라 그러면. 하지만 그것도 뭡니까? 바이러스가 건드리다가 손 좀 털고 물러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경고만 했어. 다음에는 막 끝장낼 줄 알아? 이러면서 바이러스들이 물러나는 건데. 그 다음에 당연히 오는 거는 다음엔 당연히 강력한 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려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흑사병은 어쨌든 그렇게 한번 물러났고 그 다음에 인구가 탄력받게 된 건 뭐냐? 역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자, 농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그 자체로는 사실은 그렇게 인구를 많이 늘리지 못했어요. 결국은 산업혁명이 있어서 산업기술이 농경기술에도 적용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진짜 인구가 늘어나게 됐죠. 역시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과 같이 이어진 도시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얼머니제이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그런데 산업혁명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은 농업 생산량, 공업 생산량을 많이 늘려줬지만 인류의 건강 차원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했어요. 왜냐? 연기, 폐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류의 어떤 평균 수명을 떨어뜨릴 줄 알았어요. 근데 산업혁명에서 나온 기술들이 어떻게 됩니까? 좀 있다가 위생기술로 전환을 해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도시에 한꺼번에 몰려 살면서도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더러운 폐기물들을 우리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 뭐 교통수단들, 그런 어떤 위생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인구가 탄력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오해하기로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류의 어떤 생명이 연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의료기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평균 수명 자체를 크게 늘리는 어떤 효과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생기술, 말하자면 우리가 많이 몰려 살면서도요 오염을 겪지 않고 병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기술, 그게 뭡니까? 위생기술이에요. 자, 조선 구한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35세가 안 됐다라고 그래요. 35세? 그게 말이 돼? 말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배 아프면 죽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당시 한양에 와서 보면요, 사람들이 먹는 물들이 그냥 길가의 또랑인데 그 또랑을 갖다가 어떤 한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병균을 보니까 콜레라에서부터 온갖 균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40을 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랑 평균 수명이 2배 가까이 올라가게 돼요. 뭘 해주면은 일단은 상하수도를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상하수도와 같은 위생기술이라는 것들, 자, 도시화랑 연결된 위생기술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늘렸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 그 다음에 도시화, 거기랑 연결된 상하수도 위생기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인류를 갖다가 크게 증가시킨 굉장히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에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어요. 빨리 안정시키면 한 80억 정도 전후. 그냥 계속 탄력받으면은 뭐 110억도 가고, 2050년에. 그리고 암만 뭐 못해도 한 90억, 95억 정도는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해?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지 수용 용량이 여기인지 저긴지 끌어올리는지 낮추는지 뭐 알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류 사회에 지금 굉장히 미래에 대한 암울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 전 세계 인구 증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한 계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또 세계사의 모순적인 상황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보면은 뭔지는 얘기가 안 나와 있네, 그러고 보니까. 어떤 빨간 데는 2%가 넘어가고, 노란 데는 한 0.3, 0.9, 퍼런 데는 0.3보다 뭐 낮고, 뭘 얘기하는 걸까? 보면 이게 결국 인구 증가율을 얘기해요,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은 뭐 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 아프리카라고 해봤자 2%밖에 안 되네. 근데 2%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2%가 한 해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리로 작용해, 복리.
그 다음에는 102. 102에다가 다시 또 2%가 또 곱으로 된다라는, 제곱으로 돼간다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증가율이라는 것들 굉장히 실제로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사회들은 그래도 대부분 1%대 이하로 지금 낮춰져 있죠. 근데 여러분 또 이게 보면 굉장히 또 신기한 역사의 또 비극적인 모습인데, 희한하게 또 자, 인구 증가율이 높은 나라들을 한번 쭉 이렇게 봐봐. 또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또 못 살고 경제적으로 발전 정도가 낮은 나라들이 인구가 또 낮으네. 인구 증가율이 높으네. 이건 뭐 우리가 첫 장에서 이미 다뤘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은 후진국일수록 인구 증가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첫째, 그런 나라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머릿수에 의존하는 바가 많아.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식을 하나만 낳아도 얘가 정상적으로 잘 교육받고 뭐 직장 들어가고 자기 개발을 하면은 뭐 부모님들도 먹여 살리면서 자기 가정 꾸리면서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런 나라들에서 태어난 경우는 어떻게 돼? 안 그래요. 한 애 한 명을 낳아서 일단 걔가 성인이 되기까지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도 잘 몰라. 그리고 워낙 제 앞가림을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경제 수단이 되는 거라. 머릿수가 말하자면 경제적, 노동력의 어떤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있겠죠? 좀 남성 중심적인 사회.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의견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무시되는 사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남성의 본능에 의존해서 가족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가 좀 점잖게 설명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성인 여성 하나가 애를 8명씩 낳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말이 좋으니까 8명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애를 낳을 때 육체적으로 애를 몸속에 가지고 있는 기간만 10달이 넘어가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회복되는 기간이 여성에게 또 한 1년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낳은 애가 또 제대로 그래도 어디다 놔도 이렇게 크게 무리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키우려면 최소한 만 3년을 키워야 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애를 평생 8명을 낳아요. 실제로 여성으로서는 젊은 그리고 건강한 시기 전부를 갖다가 육아에게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서 특별히 또 여성의 인권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차별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숫자로 나오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인구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뒤 안에 있는 모습이다. 이것도 인구 증가율과 유사한 지표인데요. 이거는 숫자로 딱딱 떨어지네. 1.1, 1.9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뭐라고 그래? 이거는 TFR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총 출산율이라고 그래요. 자, 신문에 많이 인용되는 지표가 률이라고 해야 되나? 률? 바로 이 지표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역사상 최초로 뭐 0.8대로 간 나라가 됐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통계에도 보면 1.1에서 끝나지. 세계에서 제일 낮은 게 1.1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역사상 최초로, 작년하고 올해는 아마 더 낮아지겠죠. 최초로 0.8, 0.9대를 개척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급격히 지금 인구 감소 사회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비슷한 분포가 나오고 있죠. 자, 못 살고 인구 증가는 많은 나라들. 그리고 좀 잘 살고 인구 증가율은 낮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로 구분되고 있어요. 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당연히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만큼 자, 생태학적 발자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인구에 비례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땅을 필요로 해. 그러니까 그 땅을 내주는 동물이나 식물들, 자원들은 우리에게 땅을 그만큼 내주는 거죠. 그럼 그들은 그만큼 니치를 잃게 돼. 결국은 우리에게 자원의 감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지. 자, 2절로 가봅시다. 자, 그럼 대체 뭔 요인이 팩터가 영향을 주느냐? 우리의 인구 증가에, 인구 증가 사이즈에 어떤 팩터가 영향을 주느냐? 뭐가 영향을 줄 것 같아? 잘 알고 있죠? 자, 자연적이고 자원적인 것들 말고 한번 우리 사회적인 걸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사회적인 것들. 인구는 일단 태어남으로, 이거 뭐 너무 바보스러운 답이다. 인구는 벌트로서 늘어난다. 태어나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날 일이 없죠. 다만 국가 단위나 지역 단위로 보면은 자, 이사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인구 증가의 요인이 되죠. 근데 그 사람들도 언젠가 어디선가 태어나서 들어오는 거지 태어나지 않고 늘어나는 인구는 없죠. 이미그레이션은 플러스가 되겠고
들어오는 거니까. 에미그레이션, 이거는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태어나는 건 플러스가 되겠고 돌아가시는 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너무 간단한 산수죠.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나라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어떤 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느냐? 기본적으로 여성 한 명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태어나는 총 인구, 그걸 아까 얘기했지만 총 출산율 TFR. TFR은 뭐냐? Total Fertility Rate예요.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성 한 명이, 여성 물론 생물학적으로 볼 때 약 15에서 한 45세 사이에 여성이 이제 가임 여성이라고 그래요. 가임. 자, 그리고 이 기간에 그 문화권, 그 국가, 그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평균적인 숫자는 대략 비슷하게 수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점에서 내려가고, 일본이 한 1점,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낫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인구는 일본은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노령하니 막 그랬잖아. 남의 나라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을 앞서버렸어요, 최근에. 그래서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노령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도 심각하긴 한 단계예요. 근데 그런 모든 어떤 국가의 어떤 인구 증가 감소 추세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냐? 그게 바로 TFR, 총 출산율이고, 그래서 이거는 더도 덜도 아니고 여성 한 명당 평생 동안 애를 몇 명 낳느냐 딱 짐작이 되죠? 1점 얼마, 또 많은 나라는 2점 얼마, 3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플러스가 되는 놈들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놈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자, Total Fertility Rate 나오죠? 총 출산율. 일단 이 책에서는 모든 나라를 다룰 수는 없으니까 미국의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출산율의 변화를 한번 쭉 봅시다. 자, 한 나라에서도요, 그 출산율은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요. 왔다 갔다 변해갑니다. 자, 미국 거지만 이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게 우리나라도 어쨌든 근대 이후에 미국 방식을 올라탔죠. 미국 때문에 어쨌든 독립에 우리가 큰 도움을 얻었고, 그 다음에 어떤 해방, 뭐 6.25 때도 그랬지만 해방 이후의 경제 개발 이런 것들도 결국 미국의 원조에 대부분 의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의 어떤 흐름하고 대략적으로 이런 어떤 패턴이 일치해요. 물론 딱 일치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약 한 10년 정도 뒤늦게 이걸 따라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미국 걸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변화도 대략 보이겠죠. 자, 미국은 어쨌든 보면은 굉장히 어쨌든 힘든 시기들이 있었네. 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감소하다가 갑자기 확 튀는 시기가 있네. 자, 이런 큰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요, 대부분 어떤 국가적으로 큰 어떤 재난이나 아니면 전쟁에 가까운 변화가 있던 경우가 많아요. 딱 보니까 언제입니까? 2차 대전. 미국이 이제 사실 유럽의 모든 강대국들이 있고, 미국은 그냥 유럽하고 이제 안 어울려 그러고 이렇게 신대륙에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결국 어쩌다 보니까 미국이 마지막에 참전해서 그냥 다 때려잡고 승자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러느라고 어쨌든 무청춘들을 다 이국에서 이제 많이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2차 대전이 딱 되니까 젊은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 돈은 많이 벌었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많이 이제 생산을 시작하겠죠. 새롭게 이제 애기들이 많이 태어나는 시기가 돼요. 자, 그동안 전쟁하느라고 우리가 고생했고 애들도 많이 죽었으니까 새롭게 애들을 많이 낳읍시다. 그래, 노력합시다. 해가지고 엄청 노력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이제 결국 3을 넘어가는 엄청난 시기가 와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보통 우리가 베이비붐 시대라고 그럽니다. 경제력은 풍부하고 인구는 적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구마구 애기를 낳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게 사람들이 경제적인 호황이 연속되고 특별한 어떤 재난이 없으면 다시 이제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게 돼요. 왜 그렇겠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원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겠죠. 이거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돼요. 뭐냐? 그건 뭐 애들 많이 낳을 게 아니고 우리 다 풍부하니까 우리 부부들도 조금 이제 육아를 벗어나서 즐기며 살아야 되겠고 우리 애도 많이 낳을 게 아니라 한 명만 낳아도 애가 잘 크면은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네? 그럼 우리 한 명만 낳읍시다. 2명도 많아.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진국 사회가 될수록 그리고 자아실현이 가능한 사회가 될수록 오히려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 이런 세대별로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요때 시대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요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도 아직도 정계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인구 증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대는 미국에선 여기를 갖다가 이제 X세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쪽 세대들은 어떻게 돼요? 기성세대들하고는 다르게 개인적인 성향, 개성, 자기만의 취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이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한 세대들이 있어. 애매한 세대들은 뭐 미국에서 Y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자기 위의 세대들이 또 너무 자기 자신 개인만 밝히고 하니까 Y세대는 또 약간 또 그 전 세대들하고 이제 공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공동체 의식도 있고 뭐 지나치게 반항하고 저항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타협하고 협상할 줄도 알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미국에서 해석을 하죠. 자, 우리나라도 이거랑 비슷해요. 다만 한 5년에서 10년 뒤져 있을 뿐이야. 우리나라도 이런 세대가 있죠. 자, 요런 세대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요런 세대. 그러니까 전쟁, 광복과 전쟁 이후에 진짜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뭐 독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데 가 험한 일 하면서 또는 뭐 중동에 건설일 가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왔죠. 고생한 세대들이 있어. 고생했지만 자 베이비붐 세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꼰대에 불과했죠. 뭐 지금 같아서는 이분들을 영화를 빗대자라고 그러면 이제 국제시장 세대라고는 할까? 그러니까 뭐 우리 할아버지 때들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정치 체계상으로는 굉장히 완고한 권위주의 체계 속에 살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문화나 사회적 의식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쪽으로 많이 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베이비붐 세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386이라는 세대로 이제 표현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정치적인 흐름과 관련돼서 세대가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80년대에 이제 뭐 저 대학을 다녔던 학생들, 그러니까 주로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권의 대부분, 지금 정치권을 대부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 386 세대 당시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거대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대한 가운데 막이 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큰 균열이 일어났어요. 자, 경제는 발전시켜 놨는데 이분들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성세대랑 대거 싸우기 시작한 거야. 기성세대가 누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결국은 이분들은 다 돌아가시는 거고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결국 세대가 흐르고 나니까 결국 386 세대가 이 사회의 정점을 차지한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탄핵이라든가 뭐 어떤 정치권에 큰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뭐 어떤 당과 어떤 당, 어떤 대통령과 어떤 대통령 사이의 어떤 국지적인 충돌로 이해할 텐데 큰 세대사적으로 보면요. 이거를 대표하는 어떤 인물들과 이거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내세운 정치 세력들 간의 큰 갈등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승자가 되겠어요? 과거의 사람들이 승자가 될 일은 없죠. 그분들은 왜냐하면 이미 지는 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이쪽이 정치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고 오게 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한 이 정도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세대가 될 거냐?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하고 이 세대들하고도요, X세대, 뭐 386 세대들하고도 여러분 사이에도 내가 볼 때는 크게 한판 붙는다고 봐요, 나는. 그게 뭐 꼭 정치적인 이유는 아닐 수 있어요. 왜 붙겠어요? 뭐 여러분 상상을 잘 해보세요. 뭐냐면은 이들 입장에서는 이 물려받은 나라가 이게 진짜 뭐 이게 아닌 거야 조금. 보면은 자기들은 경제 발전 엄청 해가지고 취직도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잘 살았다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물려받은 나라는 뭐예요? 노령화된 나라네. 청년 1인이 노인 4명을 막 먹여 살려야 되는 나라가 됐네. 근데 보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거를 젊었을 때부터 꼬박꼬박 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국민연금이 앵꼬가 나버렸네. 그래서 어디 썼냐고 했더니만 우리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하다 보니까 다 써버렸다네. 미안하다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자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요 단계에서도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쪽 Y세대들이 거기에 대해 반발하게 될 가능성들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다. 그걸 예표하는 사건 하나가 지금 급속히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젊은 사람들 삥을 뜯어가지고 지금 기성세대들의 복지를 갖다 늘리는 그런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시기가 됐을 때는 이미 국민연금이 고갈돼 있을 가능성이 커. 지금 여러분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거기 또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 이런 것들.
거기다가 또 보면은 환경적으로도 그래요. 환경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래도 환경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 저만 하더라도 대학 때 벚꽃놀이 뭐 이렇게 한 2주 정도 뭐 미세먼지도 별로 없었어.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있고, 봄, 가을, 겨울 다 미세먼지 있지. 전염병 돌지. 뭐 이거 학교도 못 다니지. 아이고 취직하려고 그랬더니만 한 열대 군데 냈는데 한 군데 연락만 오면 다행이지. 뭐 이러지? 우리 선배들은 뭐 열 군데 내면은 열 군데 전화 와가지고 한 군데 골라서 갔다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요 제조업이 엄청 흥황하던 때예요. 우리나라가 일꾼을 많이 필요로 하던 때야. 근데 변했죠, 변했어. 산업구조도. 뭐 IT니 이런 거 깰랑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또 희박해. 그러니까 기성세대보다 기회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물려받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기성세대들었어요.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운명이 굉장히 또 한번 걱정됩니다. 이거 못지않은 큰 어떤 갈등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부담이 되는 세대의 한 명이 되면서 저로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감상적인 이유가 아니고 이런 어떤 세대론적인 이유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게 될 부담들이 만만치가 않다. 뭐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 세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실력과 능력을 구비하기만을 기도할 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많겠죠.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3세계에서 아기들을 많이 낳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죠. 노동력의 필요성 때문이야.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지만 여성들의 어떤 지위라는 측면들 그런 것들이 커요. 여성들의 어떤 교육 기회, 사회적 활동 기회 또는 가족에서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이 작을수록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출산율이 많아져요. 그런데 여성에게 기회가 많을수록 출산율은 줄어듭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배울 만큼 배우니까 뭐 애도 안 키우고 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여성이 배울 만큼 배우면요 여성이 적정한 자기의 출산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돼요. 근데 제3세계에서 그렇지 않죠. 남자들의 본능에 느끼는 경우가 많아. 자, 제3세계에 가면 8명씩 애를 낳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가서 설문조사를 해. 당신이 8명을 낳았는데 원래는 몇 명 정도를 낳기를 원했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통계 결과 어떤 정도로 나오냐면 지금 있는 아이들의 수의 한 절반만큼만 낳고 싶었었는데 실제로 자기의 의견이 먹혀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를 갖다가요 우리가 인구 증가율을 완화시키는 것 딴 거 없어요. 애를 갖다가 못 낳도록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잖아. 다만 여성의 인권이 기본적인 인권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 자체로 어떻게 됩니까? 50%만큼의 인구 증가율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해줄 것들은 뭡니까? 제3세계들이 사람 머릿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 사람이 하더라도 충분히 기술과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산업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준다? 그런 기술을 공급해준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도 애들 머릿수가 적어도 충분히 나라 경제가 일어나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인구 출산율, 증가율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제3세계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지가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더라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인구 문제에 가려져 있는 그 배경에 있는 또 어두운 문제들인데, 뭐, 보시면 여러분 딱 알 거예요. 100년 전과 후의 미국에서 통계인데, 자, 100년 만에 사람들의, 뭐랄까, 평균 수명은 두 배라고 그러긴 좀 너무, 뭐, 오바고, 두 배에 가깝게 늘어났죠? 근데 다른 모든 지표를 보세요. 대략 한 10배에 가깝게 증가를 해. 무슨 얘기입니까? 평균 두 배를 살고요.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두 배에 가깝게 살고요. 쓰는 양은 10배만큼 늘어나. 간단한 계산으로 그럼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2 곱하기 10해서 20배가 늘어났어. 1당 20이라는 얘기예요. 1당 20. 자, 100년 전 인구 한 명이 쓰던 만큼의 자원을 오늘날은 선진국이 한 사람이 20인분의 자원을 쓴다. 자, 그럼 선진국이 인구 증가율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완화가 아닌 거죠. 그 정도면. 우리 완화하고 있었는데 곱하기 20만큼 써. 자, 지구환경 입장에서는 이게 줄어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를 들어요. 선진국의 지금 인구 문제는 겉으로 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서 어떤 트럭이 하나 달려오고 있어. 근데 보니까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데 보니까 조만해 트럭이 그냥 동네 다니는 뭐 포터 트럭 이런 정도야. 애게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돼? 그 트럭이 이제 점점 속도를 줄여요. 속도 줄여서 아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가까이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트럭이 점점 트랜스포머가 되는 거야. 2톤 트럭, 3톤 트럭, 5톤 트럭, 10톤 트럭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는 거대한 트럭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선진국의 인구 문제는 마치 그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 사람들이 태어나는 확률은 줄어들지만 1인당 쓰는 자원의 양이 너무나 늘어나기 때문에 결코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자는 거죠. 자, 이게 제3세계 아마 파키스탄이 아니었나 하는데 그 나라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소녀들이 지금 10살이 채 안 됐어요, 여러분들. 옷을 이렇게 입어서 그렇지. 이게 바로 제3세계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애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들 많이 낳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인데요. 벌써 한 7, 8년, 한 10년 된 것 같다. 영국의 무슨 감독입니까?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영국이 이제 인도 애들을 데려다 찍은 것들인데 실제로 근데 이 주인공인 애가요. 인도 빈민가에서 데리고 온 애야. 실제로 빈민가에 데리고 왔고 영화 자체도 대부분을 빈민가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자, 이 영화를 보면 인도의 빈민가에서 애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 적나라하게 나와요. 진짜로 막 똥구덩이에서 구르는 장면도 나오고요. 굉장히 더럽고 희망이 없는 그런 데서 막 자라나는 애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 얘네들이 좀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는 결국 앵벌이 깽단에 잡혀가요. 거기서 눈을 뽑혀버립니다. 노래를 잘하는 죄로 눈이 뽑혀버려. 도망을 못 가게. 그리고 대도시에 넣어놓고 지하도에서 노래를 하고 국어를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깽단이. 얘는 10살 넘어가자마자 이제 창녀로 잡혀가는 뭐 그런 거 나오고 말도 안 되게 얘는 그런데 뭐 우연과 우연의 끝에 퀴즈쇼에 나가가지고 뭐 퀴즈를 맞추면서 백만장자가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설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보다 보면 또 뭐 재미도 있고 그래요. 또 인도식으로 막 춤추고 노래하는 것들도 뜬금없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씁쓸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아, 빈민가에서 자라는 애들이 지금도 어딘가 저런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 자,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것들 뭐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사망률의 분포인데 역시 제3세계 못 사는 나라들에서 사망률은 당연히 높죠. 그리고 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옛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주민을 많이 받아듣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입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민자 증가 내지 감소 추이가 되겠어요. 보면은 미국은 어차피 다인종 국가인데다가 국가 이념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이민들을 많이 장려를 했죠. 근데 늘 장려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 그래서 선진국들이 대부분 인구가 이제 정체 내지 감소 추이인데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구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을 장려한 이민을 받아들인 어떤 그런 결과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다른 나라에도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민자 국가 그리고 다민족 국가로 역사상 최초로 성공한 나라가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제 이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이제 멸망해간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로마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 모델이 다른 나라도 적용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많아요.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도요. 유럽은 물론 이제 인구 증가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이민을 이제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내부 모순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정체성을 잃게 됐다. 그리고 무슬림권들에게 이제 이러다 뭐 유럽을 다 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영국이 EU를 탈퇴하고 브렉시트라고 그랬죠. 뭐 그런 이유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지금 노령화가 굉장히 심하고 인구 증가 추세가 굉장히 꺾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가로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단계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아직도 제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나라는 좀 일찌감치 좀 이민의 문을 많이 열고 있는 편이에요.
특별히 어떤 중국 동포라든가 이런 쪽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나라가 걸어가는 길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인종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자 사회가 정착이 쉽게는 안 될 것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우리가 예측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6.3절은 이제 인구학을 이제 영어로 디모그래피라고 그래요.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어떤 그런 사회적인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분야를 우리가 이제 인구학, 디모그래피라고 그러는데, 자, 디모그래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이지 스트럭처죠. 에이지 스트럭처. 그럼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요런 그림들. 피라미드형에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해 가면 갈수록 점점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어떤 뭐라 그래? 종형? 뭐 가분수형? 이런 식으로 변해 간다라는 것들인데, 이런 거는 뭐 어떤 나라건 항상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굉장히 유형적인 패턴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구 연령 구조만 보더라도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 다음에 30년 뒤에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태만 보더라도 이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어떤 상황이구나 하는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예외가 있는 게 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형태가 또 희한하게 나타나고 있어. 보세요. 한 50년 사이의 변화예요. 지금은 이게 더 심화됐겠죠. 2005년이니까 심화됐을 텐데 한번 보세요. 1955년에는 우리가 어떤 유형입니까? 피라미드형이죠. 피라미드인데 아우 여기가 좀 갉아먹혔네 이렇게. 마음 아픈 부분이죠. 20, 30대 남자들이 왜 줄어들었겠어요? 굉장히 많이 파먹혔죠. 전쟁 때문이죠. 전쟁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쟁 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의 어떤 인구 증가 추세랑 마찬가지로 그 뒤에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타나게 됐죠. 어쨌든 근데 50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습이? 이거는 피라미드형인 건 맞는데 50년 뒤에 이건 무슨 형이에요? 아까 네 가지 유형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시? 피라미드 점점 일어서면서 뚱뚱해지고 가분수되고 이런 거죠?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유형을 보니까 위에는 피라미드가 아직 남아있는데 밑에는 급격히 가분수형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의 특징이 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었던 완만한 변화가 잘 없고요. 급격하게 뭔가가 다 변했어. 급격하게 뭔가가 뒤집어졌어요. 자, 인구 연령 분포에서도 이렇게 급격한 트랜지션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나라는 어떤 유형이라고도 말을 할 수 없어요. 위에는 여전히 피라미드가 남아있고 밑에는 또 서구 유럽보다도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제 완전 가분수형으로 가버리면은 여러분 세대 돼가지고 이런 아유 머리는 무거워 죽겠는데 허리 발은 너무 가늘어 이렇게 이런 어떤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한 내 걱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레잉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가 회색이 돼간다 뭐예요? 그레잉. 그러니까 미국은 뭐 백발이라가 안 그러고 그레잉이라고 그래 그레잉.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진다. 노령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령화인데 미국만 해도 양반이야.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고령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라는 이름까지 붙였어요. 우리나라 아마 초고령이 될지도 몰라. 향후 한 20년 뒤가 되면요.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다 노인, 70세 이상이라는 어떤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노인들 많으시면 뭐 그 좀 분위기가 좀 뭐 그렇겠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 그분들이 다 복지 혜택을 받고 그분들이 사회 문화적 혜택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당장 일하는 세대들, 또 세금을 내는 세대들의 부담이 얼마나 커질 거냐.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큰 데가요. 지금 일단 유럽들이고요. 그거보다 큰 데가 일본이고요. 우리는 그거를 강 건너 구경만 했어, 그동안.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어느새 역전해 버렸어, 지금. 우리나라 뭐든지 다 빠르다라고 그랬죠. 갑자기 뒤집어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유럽과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이 그레잉을 향해서 더 빨리 지금 진전을 해나가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베이비붐 세대가
머리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밑에가 부담이 크겠냐. 미국은 지금 그래도 튼튼하죠. 그런데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커가지고 이 세대들이 얼마나 부담이 많겠냐라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이 뻔히 짐작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경제학자들이 워낙 미래 예측에 조금 실수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경제학이 뭐 필요한 학문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들이 모든 분야가 자기 분야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함으로써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독 경제학자들은 자기들도 경제를 갖다가 예측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투자한 것들로 다 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야. 그만큼 경제라는 것들이 예측 불가능하고 미묘한 어떤 거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그게 아까 말한 인구학자들. 자, 인구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경제 변수들은 그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에 비하면? 인구에 비하면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인구 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의 인구 감소 현상이 결국은 전 세계가 한 번도 맞이한 적 없는 어떤 거대한 공황을 한번 일으킬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이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에 대한 어떤 예측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꺼번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한 30년, 50년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변화이기 때문에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갑자기 우리가 이민을 갖다가 200만, 300만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가의 미래나 장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노령화 현상에 대한 컷을 좀 넣었는데, 자, 선진국 난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 역전해버렸어. 역전. 이미 지금 역전 단계에 들어갔고, 예상보다도 빨리 지금 역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앞서 나가는, 늙어가는 한 그레잉 코리아가 되는 거죠. 근데 미국보다, 유럽보다,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50년에는 뭐 이제는 이탈리아, 일본하고 삐까뜨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앞설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인구 문제의 또 국지적인 변형들, 그러니까 제네럴한 전 지구적인 원인들 말고요.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이제 인구 증가 감소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지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 문제예요, 질병. 자, 에이즈 문제가 또 그런 인구 구조를 바꾸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그림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 자, 원래는 아프리카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깎아 먹혔죠. 먹혔죠. 왜 그렇겠어? 유아 사망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뭐 병 때문에 병도 많지만 자, 이거 뻘건 거 이거 뭐의 비율입니까? 이게 아프리카 주요 8개국의 어떤 통계예요. 에이즈 복균자의 비율이 이렇게 많어. 물론 최근에 에이즈 걸렸다고 해서 바로 죽는 건 아니에요. 치료받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생명을 연장을 합니다. 거의 평균 수명 다 찾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에이즈를 복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건전하게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꿈을 꿀 수가 있겠냐는 얘기야.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야 거의.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건전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부부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프리카의 모습이에요. 아프리카를 생각한다라 그러면 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텐데 서구인들이 이제 처음 아프리카를 딱 발견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동네 같았어요. 검은 대륙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검은 대륙. 여기는 역사도 기록도 없고 뭐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다. 사람도 또 검다. 검은 대륙. 그리고 뭐 이들이 그래가지고 발전하지 못한 문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또 서구 사회에 노예로 팔렸죠. 물론 서구인들만 노예를 부린 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자체 내에서도 서로 간에 노예를 부리고 승자가 노예를 만들어 패자를 노예로 만드는 그리고 다른 부족에 팔아넘기고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또 그러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당장 우리 황인종에서부터 사실은 아프리카 흑인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비하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근대기에 있었던 일들인 게 맞죠, 사실은. 근데 오늘날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와서 보면 여러분 최근에는요 미국에서는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오히려 흑인 우월론자까지도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만 하죠. 왜냐, 흑인을 빼놓고는 이제 현대 문화를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 요새 뭐 미스터 트로트 하는데 트로트 이런 정도 빼놓고는 죄다 흑인 음악이야, 여러분들. 힙합, 재즈, 블루스, 락도 블루스에서 나왔으니까 결국은 뭐 흑인 음악의 계통을 뒀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다 흑인 음악에 계통한 것들이 엄청이 많아요. 또 스포츠로 가봅시다. 세계의 어떤 육상 신기록은 다 죄다 흑인들이 갖고 있죠. NBA 가보면 백인 한두 명 있으면 그게 너무 신기해 보일 정도로 흑인이 많죠. 등등등. 올림픽 가면 거의 흑인들의 어떤 동부대 아닙니까? 자, 그런 걸 보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어떤 달란트 그런 것들이 우리로선 부러울 만큼 또 풍부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다만 어쩐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검은 대륙 가운데 갇혀가지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이 사실인데, 어쨌든 이런저런 뭐 노예제도였든 뭐든 간에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서구 사회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엄청난 재능, 그 재능이 담긴 유전자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개봉박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인류 사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캐내고 또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현대 문명을 위해서 사실 올바른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것들이 여전히 그런 것들을 발목을 잡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들, 마지막이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6장이 이제 크게 봐서는 인구 문제, 그 다음에 도시화 문제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인구 문제 부분과 뒤에 나오는 도시화 문제 부분을 따로 나눠서 강의를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파트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6장 4절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인구를 갖다 줄인다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인구 증가율을 어떻게 하면 슬로우 낮출 수 있는가, 느리게 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들을 보면 우리가 그 역으로 그걸 갖다가 증가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가난할수록 오히려 인구 증가는 더 폭증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인류사의 모순이죠. 가난할수록, 기술이 없을수록 애들 머리가 결국 유일한 자산이야.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은 우리가 피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결국 여성의 몸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남자를 통해서 애가 태어나는 경우는 없죠. 결국 그래서 여성, 출산의 관문이 되는 여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건강하고 그들을 교육을 잘 받고 그들이 사회적 기회를 가지게 하면은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면서 필요 없이 본능에 맡기는 그런 불필요한 인구 출생을 갖다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패밀리 플래닝, 가족 계획을 잘 하자, 피임을 잘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보면은, 자, 인구 증가하는 패턴인데요. 이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이에요. 보면은, 자, 결국 인구가 팍 탄력받아서 늘어나다가 결국 이제 안정되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 감소하기도 하고요. 왜 그러느냐? 자, 가장 처음에 어떤 일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느냐? 처음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면서 일단 사망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 한 번만 잘못 먹어도 3일을 앓다 죽고 막 그랬어요, 애들이. 요새는 뭐 병원 가서 살리고 웬만한 물 마셨다고 애들이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프진 않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버스레이트, 사람들이 출산하는 출생률도 낮아지면서 두 개가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돼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도시화에 따른 사망률의 감소, 이게 사실은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패밀리 플래닝을 한번 볼 텐데, 아까 말한 통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는 자, 55% 정도가 패밀리 플래닝만 잘 하더라도 55% 정도의 출산율을 낮출 수 있는 걸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건 좀 민망한 부분이 되겠는데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상식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패밀리 플래닝 메소드인데 너무 점잖은 말 쓰지 맙시다. 그냥 피임.
자, 피임 방법들이에요. 도구별로 나오는 피임의 성공률인데 이 성공률이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 100%짜리도 있네. 100%? 100%지 가봅시다. 뭡니까 이거? Total Abstinence. 피임률 100% 뭐예요? 완전한 abstinence 금욕.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표현을 하면 모태솔로랄까 모태솔로. 자, 이성 친구가 없고 없는 사람은 절대 걱정할 필요 없죠. 피임률 100%입니다. 완전한 금욕. 이건 뭐 그러니까 웃기라고 넣은 건지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피임 수단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피임 수단은 이거일 거예요, 이거. 이것만 해도 완전히 안전하진 않죠. 95%. 100번 중에 5번은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5번을 실패한다고 해서 애들이 애기가 5%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100%의 완전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완전한 방법은 없고, 근데 여성의 몸에다 넣는, 그러니까 IUD라 그러면 인트라 유터린 디바이스, 여성의 자궁 안에 집어넣는, 그렇게 넣어서 거기에 호르몬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뭐 자궁 착상을 막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그래도 뭐 100%에 가까운. 근데 남자들에게 맡겨두는 방법은요, 대부분 뭐 이런 것들, 또 뭡니까 이런 것들, 또 뭐 이런 것들. 남자들에게 맡겨놓는 방법은 주로 80%대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피임을 원하면은, 완전한 피임을 원하면은 이런 거 믿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모험해가지고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또 특별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냐? 여성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뭐 오늘은 안전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안전해. 안전한 건 아무도 몰라요. 그거 믿고 큰 코 다친 사람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안전하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러는 그러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또 낙태를 하고 또 원치 않는 아기를 가져가지고 미혼모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엉뚱하게 청소년들이 허투루 알아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써먹다가 또 실패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잘 알아야 되겠죠. 운에 맡기는 또 10%짜리도 있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아무튼 싸구려 콘돔은 또 70%밖에 안 되네. 길거리에서 강남 이 길거리 뭐 나이트클럽과 같은 데 가면은 형님들이 막 나눠주는 그런 거 있잖아. 길거리에서. 그런 것들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실패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여성을 갖다가 강력하게 한다라는 게 뭐 요새 나오는 페미니즘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뭐 남자와 어떻게 보면 좀 적대적인 대립 관계를 세움으로써 여성의 어떤 권위가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니라는 것은 여성분들도 인정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이 마이너스를 입어왔어, 마이너스. 자, 수학에서는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지만 사회에서는 마이너스를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앞에다 다시 곱해버리면은 2배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별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역차별 제도를 이용하면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피해의식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뭐냐면 또 다른 차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최근에 우리 그 남학생들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태어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여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남학생들은 솔직히 남성 위주 사회의 어떤 단물을 한 번도 못 바라본 사람들이라는 거야. 요새 뭐 남아 선호가 어디 있고 남자 우선이 어디 있습니까? 뭐 있기야 있겠지만 굉장히 미세한 정도지. 옛날에 어떤 봉건주의 사회에 비하면은. 아니 그런데 지금 뭐 저나 아니면 기성세대들은 실제로 남성 위주의 어떤 사회들 가운데 살고 남자들이 어느 정도 우세를 누렸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누릴 만큼 다 누리고 은퇴할 때가 됐는데 아니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한 번도 단물을 빨아보지 못한 지금의 남자들이 오히려 이런 역차별의 포화를 맞게 되더라는 거야. 이건 문제가 있죠.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자기들 선에서만 해결을 해야지. 새로운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막 떠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통한 뭐 성평등이라는 걸 이룬다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지금 현재의 남자 세대들이 오히려 거기에 대한 포화를 맞게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역차별을 통해서 이렇게 완화한다라는 이런 개념은 전반적으로 사회에 어떤 불신, 갈등을 일으킬 확률이 큽니다. 사회적으로 불신과 갈등이 있으면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 사이가 고르지 못하면요, 사회적 자본으로 봤을 때 큰 손해예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
서로 직접 우리가 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 정도는 그래도 믿을만해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에요. 그게 있어야지만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서로 간의 신용, 뭐 신뢰 이런 관계들인 거죠. 근데 오늘날 보세요. 희한하게 남자 여자 사이에 극단적인 어떤 대립들이 많이 인터넷에 나타나고 있죠. 사회적 자본이 깨지는 과정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도 이 역차별 통해서 차별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차별을 두 배로, 사회적인 전체 차별의 양을 두 배로 만들 뿐이지 결코 제로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기서 드네요. 하지만 어쨌든 여성들의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의 권리,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희망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조금 더 북돋워 줄 필요는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죠. 물론 이 통계에 대해서는 뭐 페미니즘 측과 또 그렇지 않은 측 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여성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본다,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세계의 모든 노동의 3분의 2 정도를 하면서 66%를 갖다 여성이 감당하면서 임금은 10% 정도만 받고 있다, 뭐 이런 통계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 제대로 된 통계냐, 지나치게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근거 없는 통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책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네요. 여성이 어쨌든 뭐 이거만큼 이렇게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여성이 임금 그리고 노동의 양에서 굉장히 그동안 많이 손해를 본 것도 사실이죠. 우리 어머니들, 또 지금도 있는 아프리카에 물 길러가는 여인들, 그런 모습들 보면 이런 것들이 꼭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아프리카의 여성들이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길어 오르는데 하루에 4시간씩 쓴대요. 애 기르고 물 기르고 나무 해오고 이러다 보면 자기 개발은 언제 하나? 못하는 거죠. 인생이 그냥 이러다 다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잘못된 삶의 굴레에서 우리가 구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거는 인도에 있는 어떤 한 여성 거지들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거지 노숙자 하면 남자잖아, 선진국에서는. 근데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갈수록요, 거지하면 여자야, 여자. 성경에도 희한하게 보면요, 거지를 갖다가 남자로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로 얘기하죠, 과부. 그러니까 과부, 여자가 사실은 어쨌든 경제력으로나 뭘로나 사회에서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극단적인 빈곤층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것도 벌써 한참 된 사진이긴 한데, 여성들의 권리, 또 뭐 여성이 또 남성에 대항한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이 쭉 나타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잘 아니까 여기서 뭐 다룰 것까지는 아니겠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역사적인 선택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 정도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6장 앞부분만 다뤘습니다. 뒷부분 도시화 부분은 다른 파트에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